리먼 브러더스 사태 등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가 1,400선이 붕괴되고 환율이 1,160원 선으로 치솟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고 미국 정부는 금리의 추가 인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5가구 가운데 4가구 이상이 빚을 지고 있으며 42%가 부동산 구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를 끝낸 정치권이 추경 예산안 처리를 놓고 다시 격돌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추락하고 2년 10개월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문제 운용을 중단, 경제은행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증시가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준비하던 영상인데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대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면서 현재 투영시켜 보는 거죠. 지금 위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바닥은 대체 언제일지, 이런 것들을 과거의 사례를 통해 한번은 예측해 보는 겁니다. 지금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왜 이때 금융위기를 불러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한데요. 뭐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그냥 두 글자로 끝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신용 레버리지를 극도로 일으킨 건데요. 그 미국에는 신용 등급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프라임, RTA, 서브프라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른 용어로 쓰이는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미국 증시가 40% 폭락하고요. 그 다음에 600만 명의 직장인들이 해고가 되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5조 원 증발하고, 한국 코스피는 50% 수준으로 폭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6% 하락을 시작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끝났습니다. 세금으로 다 해보겠죠.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시작으로 한국 증시가 거의 57%입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57%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때 보면 하락을 거듭하는데, 자, 이게 그냥 쭉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한 다음에 하락을 하고 반등 시도 후에 갑자기 급락을 시작하죠. 이때 보면 이 중요한 변곡점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언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증시를 이끌어 가는구나를 역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체크 포인트를 잡아놓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걸 피할 수 있었는지, 또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단어입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건 뉴스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에서 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분합니다, 의견이. 뭐 뉴스를 안 보고 투자하는 게 낫다, 뉴스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 뭐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종목이, 내가 관종하고 있던 종목이 막 상승을 해요. 급등을 시작해요. VI가 걸리고 막 또 VI가 걸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가요? 뉴스를 확인해 보지 않나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건 매체인 거죠. 이 대비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태를 보면서, 아, 지금 바닥이겠구나 라고 지금 개미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바닥으로 속단할 필요도 없고요. 뭐 바닥이 아니라고 또 속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자는 거예요. 이때는 2007년 11월 1일입니다. 경제 지표 동향과 같이 갈 건데요. 지금 S&P는 1500 수준이고요. 코스피가 이때 최고점을 찍었던 게 2080이었습니다. 2080이었고 종가는 2063.13. 이게 역대급 고점입니다. 저때 당시에. 저 고점을 시작으로 하락을 이어갔는데요.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고점인데도 계속 사게 됐고, 왜 증시가 1000포인트를 깰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봐야겠죠. 상해 종합지수는 6000입니다. 6000이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은 100이 넘습니다. 지금 76.56이고요. 이때 원달러를 보시면 깜짝 놀라시죠. 900원입니다. 900원. 그리고 US 달러랑 위안은 포치 상태입니다. 7위안을 넘어 있어요. 그 다음에 GSCI 그 커머디티스, 이게 원자재 그 벤치마킹 지수인데요. 51.35입니다. 지금이
뭔가 그렇죠. 예, 이때 10배는 비쌌습니다. 유가만 봐도 알겠죠. 유가만 봐도 4배 이상 비쌉니다. 골드 컨트랙은 790. 자, 이때입니다. 이때. 최고점 찍었을 때 2085.45입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때 기사를 보시면 제 그 뉴스 기사를 보면 그때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면서 갈게요. 저도 이게 지금 많은 양의 뉴스를 보고 정리를 한 상황이라서 지금 다시 얘기할 때는 새로 보는 느낌이 있으니까 같이 좀 꼼꼼히 볼게요. 자, 이때 최고점을 찍은 날입니다. 환율은 한숨, 주식은 환호. 자, 좋습니다. 주식은 환호하고 있대요. 자, 달러와 매도세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900원이 깨졌다. 달러를 팔고 있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니즈가 없는 거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극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 이때 금리가 4%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만큼 높다는 건 되게 화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금리 인하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면 결국엔 돈이 풀리는 거거든요. 잠깐 개념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자,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자 부담이 줄어든 것만큼 돈이 풀릴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금리가 높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돼서 지금 금리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는 건 뭐죠? 굉장히 시장이 좋다는 겁니다.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면. 아무튼 0.25포인트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답니다. 역대 최고점에서 이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 이런 단어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2007년이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알죠. 이제 13년이 지난 지금도 압니다. 정말 그 환희와 희망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은 팔아야 될 때다라고 워렌 버핏이가 얘기했죠. 아무튼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 배수연 씨, 증시 재료 점검, 미 금리 인하의 신고가 경신 행진 이어갈 듯. 이분 지금 뭐 하시나요? 예. 예, 이 증시 최고점, 이때 당시 최고점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에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갈 거랍니다. 그 다음에 FOMC 금리 인하 호재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그래요. 투자의 맥. 이거 계속 릴리즈를 하던 컨텐츠인데요. 예, 금리 인하 호재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된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지금 최고점에 있는 뉴스입니다. 최고점에 있는 뉴스. 이거 진짜 알고 보면 되게 웃기죠. 이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이분. 예,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호재를 계속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코스피는 2300에서 2500선까지는 오를 것. 지금 최고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미 금리 인하 국내 증시의 중장기 호재다. 예, 심지어 메리츠 증권 투자 전략 팀장님은 금리 인하가 선 반영되면서 상승 효과가 반감됐으며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주택 및 소비 경기 회복 가능성. 이때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죠. 예, 주택이 회복 가능성이 있답니다. 자, 투자의 맥. 다음날 또 나왔어요. 추세를 의심할 상황이 아니다. 예, 예,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정보 파트장은 이거 이렇게 디지털 사회에서 한번 발행해버리면 평생 고통받습니다. 예, 평생 고통받죠. 지금 이렇게.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을 건데 제가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 흐름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의 충격은 아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린다면 이번에도 매수 기회로 봐도 좋다. 정말 큰 폭으로 밀렸죠. 예. 아무튼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자, 리먼 브로더스가 MBS 발행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때 리먼 브로더스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007년 12월이에요. 이로부터 약 10개월 뒤 정도에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하죠. 이때 슬슬 이제 그 블랙스완으로 복선을 깔고 있어요. 속여서 조달했고 변호인단을 통해서 고소했대요. 예. 아무튼 이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겠죠. 자, 버핏씨가 신용 경색을 기회로 저점 매수라는 또 사람들한테 버핏이 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 시장에서 워렌 버핏씨는 거의 인간 지표입니다. 인간 지표예요. 오마의 현인이신데 또 오라클 오브 오하마죠. 이분이 사고 팔고가 굉장히 그 시장 추세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IMF란 단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예, 지금이 저점 매수를 통한 베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때 단기 고점이에요. 자, 뉴욕 증시가 하락, 악재가 많다. 이런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JP 모간 체이스가
빅4 증권사의 순이익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빅4라고 하면 이때 뭐 JP 모건 멜린치 또 뭐 있지? 리먼 브로더스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다음에 코스피 전망 산타랠리가 가능할까? 예, 박석현 서울증권연구원 급격히 높아진 미국 경제 침체 우려는 이때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점진적으로 해소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을 것. 예, 이분 뭐 하시나요 지금? 지금 뭐 하시노? 자, 연방준비제도 얘기하면서 정책적 대응이 주도할 것. 예, 업종 간 수익률 격차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내부 건전성도 강화될 것. 진짜 지나고 보면 헛다리죠. 2000의 실질적인 안착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 자, 주식시장 10년 주기 패턴이 유효하다. 내년 상승세 유지한다. 예, 10년 주기 성장 축은 이때는 10년 위기설이 없을 때죠. 자, 왜냐하면 IMF 이후에 그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이니까요. 이때 뭐 5년, 10년 이랬어요. 이때는. 자, 이러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10년 주기로 반복되던 버블 스토리. 이때 있었네요. 근데 이때는 강하지 않았는데. 중국으로 대표되는 이머징 마켓의 상승 랠리가 반전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이때 중국이 70% 떨어졌습니다. 예, 결과론적으로 70% 떨어졌어요. 이분이 윤지호 하나증권 투자전략팀장님을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기사를 내고 있더라고요. 참고해 보세요. 예, 이때 이런 예측을 하신 분인데 지금 여기 계시네요. 유가 급락이 미국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확대로 이어지며 글로벌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유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시장 반등이 쉽지 않을 것. 예. 뭐 알아서 판단하면 되겠죠. 자, 역시 애널리스트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이거는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저를 비롯해서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들, 주식 전문가라고 방송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를 내는 애널리스트들은 믿지 마세요. 예, 믿지 마세요. 이거는 믿을 건 저밖에 없습니다. 저라는 게 지금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현황과 팩트 체크와 추세를 분석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사람들 말을 추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화나할 때가 최고점이네요. 역시나. 지금 다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분들. 자, 증시의 단기 저점 부근입니다. 보시면 이제 기준일 아까 처음 시작이 우리나라 증시 최고점일 때입니다. 그때 기준일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할게요.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이 사고 있고요. 이게 억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4조를 샀어요. 그 개인이 4조를 샀고 외국인은 지금 지난 고점 대비해서 15조로 팔았습니다. 지금 15조로 팔았고요. 기관은 약 8조를 샀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2000선이었는데 거의 22%가 떨어졌죠. 증시가 22% 빠지면서 외국인은 15조를 팔았습니다. S&P는 13% 떨어졌고요. 이렇게 따지면 그 한국 증시가 그 미국 증시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졌다. 상해도 지금 거의 준하게 떨어졌고요. 이때 신흥국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게 지금 보이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뭐 거의 요지부동이고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야지 신흥국이 올라갑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5%나 올랐는데 950원입니다. 예, 지금에 비하면 뭐. 그다음에 그 위안화 그 가격도 계속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 떨어졌는데요. 이게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에 중국은 지금보다 더 심한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환율이 좀 저평가가 되면 좋은 거죠. 수출하는 기업한테 좋잖아요. 결국에 그 달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원자재는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금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지금. 자, 이때입니다. 이때. 지금 현재 제가 보고자 하는 타이밍이 이때고요. 아까 봤던 타이밍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22%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뭐 굴곡도 있었죠. 예, 이때 뉴스를 한 번씩 쭉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되게 웃기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단기 저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하락폭이 클 때의 뉴스를 보는 거죠. 어떤 말이 있는지. 자, 이때 이후에는 반등할 거예요. 그거를 감안하고 보세요. 자, 이제 2008년 1월 12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거의 2달이 흘렀죠. 2달이 흘렀는데 2달이 흐를 동안 아까 외국인은 15.5조로 팔았어요. 자, 코스피가 1800선이 무너졌다. 서브프라임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때 서브프라임 불안이 계속 확산되고 있었어요. 약 8개월 뒤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빅쇼트란 영화를 보면 알지만 그때 당시에 금융권, 증권사, 투자 뱅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질 거라는 걸.
터지기 직전에 버블을 발생시키고 있는 단계였죠. 자, 삼성증권의 황금단 연구원은 이거 성함인가? 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규모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좋아요. 네. 이런 바른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네. 교보증권 이종우 리서치 센터장은 1800선 붕괴는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다는 것을 뜻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지나고 보니까 맞았는데요. 이때 당시로 돌아가면 이게 단기 저점이었잖아요. 아까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였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반등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리포트를 냈기 때문에 이분은 이때 욕먹었을 겁니다. 아무튼 올 한해 증시는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분이 제일 정확히 봤네요. 예. 자, 외국인의 한국 주식 무더기 세일 지금 15.5조를 팔았죠. 근데 이때 뉴스를 보면 약간 특징이 외국인이 막 엄청나게 팔았다라는 게 막 부각되지 않습니다. 부각되지 않아요. 근데 외국인이 블록 세일까지 제한하며 기관한테 블록 세일을 계속 제한했대요. 떨에 나섰다. 이때 완전 그 예감이 온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오기 8개월 전에 이런 뉴스로 체크를 해볼 수 있었다 정도만 체크하고요. 과도한 한국 시장 내 외국인 비중 줄이기 차원으로 해석했지만 예. 매도 동참하기보다는 분할 매수에 정신 못 차리죠. 정신 못 차리죠. 네. 8개월 전이니까 뭐 사실 8개월이면 뭐 중기 스윙 정도는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때 분할 매수를 했으면 그 반등 이 정도는 먹고 나올 수 있었어요. 결과론적으로. 자, 현 시점은 매도에 동참하기보다는 분할 매수에 나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요. IT와 자동차 등은 최근에 환율마저 우호적이다.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업체들한테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지수의 함정서 탈출하라. 예, IMF 경제체제 이후 우리 증시의 폭락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쇼크로 밀릴 때 주식을 사서 손해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 당시엔 틀린 말이었죠. 하긴 또 이때는 또 반등 타이밍이니까 이게 또 맞는 말이에요. 1600 초반대까지 밀리면서 PBR이 10배 이하인 종목이 한결 많아졌다. PER이죠. 깜짝 놀래라. PBR이 10이면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무엇보다 시간을 오래 가져간다면 반드시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찬스. 예, 오래 가져간다는 게 좀 애매하네요. 예, 이게 뭐 10년이었으면 맞는 말인데, 예, 8개월 뒤에 올 재앙을 모르는 거죠. 국민연금이 주식 쇼핑 나섰다. 최근 1조 원 투입. 그렇군요. 자, 전문가 의견은 무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역시나 필요해요. 좀 걸러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저도 애널리스트 분들의 글을 되게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의 데이터가 참 좋아요. 예, 데이터. 팩트만 봅니다. 팩트만 보고 의견은 다 제외해버려요. 예, 의견은 안 듣습니다. 예.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국민연금 매수는 보증수표가 아니다. 이때도 드러난 거죠. 국민연금이 지금 1조치 샀다라고 하면 야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겠네. 국민연금은 엉덩이가 무거워. 막 이런 인식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게 아니다. 예, 아니다라는 거죠. 저런 기사들이 뜨면서 시장에 안심이 되면 그거는 보증수표가 아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그 5개월이 흘렀습니다. 5개월. 이때 단기 반등 고점이에요. 단기 반등 고점입니다. 자,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도 좀 팔았어요. 그 기간 동안. 단기 반등 고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 투자자랑 기타 법인만 샀습니다. 기타 법인. 외국인은 추가적으로 6조 정도를 팔아서요. 총 누적으로 아까 고점 대비 22조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외국인이 엄청나게 이탈한 거죠, 지금.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은 14조 정도가 나갔습니다. 14조. 자, S&P가 지금 그 전 고점 대비해서 5%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렇게. 이까지는 아니고요. 이 정도 올라온 거죠. 한국은 마이너스 8%면 바닥 대비 그냥 산수로 하면 14%가 오른 거죠. 근데 바닥 대비하면 20% 넘게 올랐겠죠. 왜냐하면 하락한 것만큼 오르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50%잖아요. 근데 여기서 본전을 가려면 100%가 올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상해 종합지수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반등했는데 얘들은 반등 못하고 있어요. 이때 예, 한국만 반등하는 이유가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달러 인덱스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신흥국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다는 거겠죠. 이때는 중국이 자체적인 리스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 중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랑 엮여 있었습니다. 투자를 한 게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원달러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원달러가 계속 오르는데 코스피가 상승했다. 다이버전스죠. 좀 이상한 겁니다. 자, 위안이 계속 떨어져요. 지금 포치가 깨졌죠. 포치가 깨졌는데
이렇게 되면 예, 중국의 타격이 크겠죠. 일단 환율 때문에. 그다음에 원자재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원자재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때 원유가 126달러였네요. 우와. 예, 금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봤던 처음이 여기고 그 다음이 여기고 이렇게 굴곡이 한번 있다가 이렇게 반등했다는 거예요. 이때 전저점을 한번 깼네요. 이때 전저점 깼네요. 이때 공포가 좀 심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를 보는 것도 재밌겠다. 아무튼 예, 지금 반등해서 반등 고점입니다. 이 반등했을 때 고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자, 5월 15일 아시아 증시 하반기 전망 좋다. 예, 지금 이제 다가올 폭락 전에 진짜 최고점입니다. 다가올 폭락 전에 아시아 증시 하반기 전망이 좋대요. 예. 대신 투자 포럼 부센터장 이분 성만 있지 이름이 없더라고요. 이거 뭐 기사를 수정했나 봅니다. 나중에 세계 주식시장의 안도 랠리,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매력, 하반기에 강화된 기업이익 증가세 등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는 올해 2300까지 상승할 것. 예, 이분 진짜 뭐 연말까지 봐야겠지만 연말에는 이거랑 거리가 멉니다. 자, 5월 15일 또 삼성전자, 현대차, 황제주들의 기한. 야, 이거 진짜 이제 슬슬 외국인은 지난달 실적 발표 후에 순매수세를 보였다. 지금 아까 보셨죠? 22조를 팔았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지금 며칠 샀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뭐 CLSA, JP모건 멜린치 등. 예. 아이고. 삼성전자 최고가 경신, 제도약 신호탄. 예, 지금 진짜 위험하네요. 예, 이때 당시에 또 이렇게 빵빠레를 불고 있습니다. 이때가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박영주 우리 투자 연구위원은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이분이 정말 장기적으로 봤으면 이분 말이 틀린 게 아니죠.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라갈 건데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때는 액면분할 전이니까 74만원 정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싸죠. 코스피 지수가 1330선이었지만 지금은 1800대인 만큼 75만원 신고가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설명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분. 쇼트 커버링 위에 이례적 동시 매수. 이때는 쇼트 커버링 이렇게 했네요. 약간 옛날에 보면 인터내셔널을 막 인터내셔널 막 이러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하락 예상이 빗나갔다. 대차거래 상황 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리는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지만 쇼트 커버링은 상승시킬 수 없습니다. 예, 이게 진짜 되도 않은 소리를 이때도 계속하고 있었네요. 미증시의 상승에 따른 투자 심리 호전에다. 그래요. 대차거래를 늘렸던 일부 외국인들이 쇼트 커버링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때 하락하니까 공매도 상환한 거예요. 쌀 때 상환하는 거지 뭘. 상승 모멘텀 4가지 1920 넘을 수도. 야, 이것도 그러네요. 좀 송경근 동부증권연구원 그러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완화. 유가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 약화. 지금 유가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죠. 예.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상승 가지고도 되게 말장난을 많이 칠 수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야 이제 양적 완화가 된다, 상승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금리 인하가 되면서 지금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만 잘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의 추가 긴축 정책 가능성의 소멸. 중국이 지금 긴축을 하고 있었네요. 북미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 이 4가지 때문에 한국 증시가 상승한대요. 지금 서브프라임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한국 주식 사라. 멜린치 적극 추천. 진짜 나쁜 놈들이죠. 진짜 나쁜 놈들인데 얘들은 아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지금 거의 한 4개월 뒤에 있을 일을 아는 놈들입니다. 아는 놈들인데 이런 리포트를 진짜 양심에 털이 났네요. 이때는 진짜. 이때 당시에 이걸 보면서 우와 외국계 증권사가 우리나라 사라고 했대. 이런 얘기죠. 이거 똑같죠.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한국 증시가 많이 하락해 있지만 작년에 그 JP 모건이나 그 모건 스탠리 같은 애들이 한국 시장에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리포트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진짜. 자, 하트네트 신흥시장 전략가는 한국 주식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다. 나쁜 놈들 진짜. 이제 욕이 나오네요. 이때 결과를 알고 보니까 이제 욕이 나오네요. 중국과 인도 주식은 최근 하락세에도 비싼데 반해 한국 증시는 싸다. 싸긴 뭐가 싸 진짜.
외국인 투자자들이 173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도하며 0.6% 하락했대요. 중국 CSI 300 지수는 26%, 인도 지수는 14% 떨어졌다. 한국은 싸다. 마지막으로 털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 외국인의 낚시 리포트가 나옵니다. 진짜 못됐네요. 예, 진짜 못됐네요. 지금 이번에도 똑같죠. 결과론적으로 이번에도 똑같은 겁니다. JP 모건이랑 모건 스탠리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국 증시 오버웨이트라고 있습니다. 오버웨이트.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오버웨이트라고 하면 막 처먹어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삼성전자 신고가는 현재의 데자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있었죠. 예, 이게 또 거울이네요. 확실히 보면. 멜린치는 CDS의 장본인입니다. CDS는 제 그 빅쇼트 영상 보시면 알아요. 이게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입니다. CDS. 그러니까 부도나면 이득을 보는 채권인 거예요. 외국인은 리먼 브러더스의 상태를 몰랐을까요, 이때? 진짜 알고도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 자,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전저점이 붕괴됐어요. 전저점이 붕괴됐습니다. 자, 경제지표 동향을 보시면, 자, 이제 그때 리포트 이후로, 그때 떨어지고 반등했을 때, 이때부터 이까지입니다, 이까지.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이 거의 2조를 샀습니다, 2조. 외국인은 8조를 팔았고요. 기관은 4조를 샀습니다. 자, 누적으로 지금 30조를 팔고 있어요, 외국인이. 30조를 팔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지금 우리가 오늘 며칠이죠? 3월 22일입니다. 2020년 3월 22일인데, 또 이게 나중에 보실 분들도 있으니까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14조를 팔고 있습니다. 전 고점 대비.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신흥국에 대한 좀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지표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근데 원달러가 계속 올라갑니다. 자, 위안은 계속 떨어지고요. 지금 중국 증시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 고점 대비해서. 한국도 아까 이때가 마이너스 22%였는데 지금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26%인 거예요. 전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1500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잠깐 반등했다 떨어질 거예요. 미래를 아니까. 자, 원자재는 계속 반등하고 있고요.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면 또 뭐 유가 상승에 뭐 압박이라고 막 하고 있겠죠. 예, 금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자, 이때입니다. 자, 아까 봤던 게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두 개를 봤었고요. 여기를 봤었고, 자, 지금 중요한 포인트들이죠. 예, 최고점, 그 다음에 하락의 반등 지점, 그 다음에 반등의 끝 지점,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인이 약 2조를 샀다는 거예요. 2조치를 매수했습니다. 하락하면서. 자, 이제는 반등 따위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쭉 내려갈 건데요. 일단 이 포인트를 보시면요. 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전저점을 깼습니다. 굉장히 공포 구간이에요, 이때. 투자자들이 다 겁먹어 있을 겁니다. 이때 7월 15일경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외국인 코리아 엑소더스 외, 이제 슬슬 엑소더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례 없는 강도로 지속되면서 지금이랑 거의 데자뷰죠. 이들이 주식 파는 이유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예, 알 수가 없겠죠. 얘들이 파는 게. 왜냐하면 팔면서 멜린치는 한국 주식 싸다 이러고 있고, 뭐 얘들 지금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가장 힘을 얻고 있는 논리가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 이게 맞죠. 예, 이게 맞는 말이었어요. 자, 외국인 한국서 상반기 18조 팔아. 상반기에 18조를 팔았다는 거죠. 전 작년부터 봤으니까 지금 30조 가까이 파는 겁니다. 상반기에만 18조 7억 원을 순매도했다. 지금이랑 좀 비슷합니다. 예. 이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 7개국에서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305억 달러 가운데 63%를 차지한다. 한국 시장이 그 아시아의 ATM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아시아를 다 팔았는데 그 중에 63%가 우리나라예요. 그다음에 너기는 증시 전망은 무의미하다. 바라만 볼 뿐.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전망이 무의미해요. 이렇게 되면 무의미합니다. 문기훈 굿모닝 신한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자, 센터장급이에요. 서브프라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번지면서 공포심리를 불러오고 있다. 신용위기로 인해 금리 인상이 어려워졌고 이는 국제유가를 잡을 방법마저 막아버려 금리 인상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땐 또 애매하네. 국제유가를 잡을 방법마저 막아버려 더 힘들게 돼버렸다. 코스피 유가 급락 호재의 강세. 지금 유가 급락이 호재가 아니죠. 이때는 호재로 또 써제끼고 있습니다. 펜을 든 사람들이. 코스피 지수가 유가 하락 호재로 1530선을 엿보는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때가 전저점을 깼을 때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여전히 28일째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좋아요. 코스피 장중 연중 최저치 갱신. 예, 그렇습니다. 유가 급락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락이 왜 호재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날아가고 있어야겠네. 미국발 신용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예, 그렇죠. 이때 계속 위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위기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지금은 뭐 팬데믹이겠죠. 팬데믹이겠죠. 우려가 점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뉴욕 증시가 금융주 위주로 많이 빠진 데다 유가 하락이 지속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예, 환율 사흘 연속 올랐다. 예,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 막판 상승폭이 커진다. 예. 세계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원유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 자, 미국 신용위기가 도마 위에 오르면, 도마 위에 올라왔죠 지금. 예, 경기 침체가 온다, 신용위기가 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추가 급락이 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저 때도 탈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이제 2020년 3월로 보면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그 셰일가스 쪽 하이힐드 채권 쪽에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얘기가 모락모락 나오기 시작하면 증시에서 발을 빼야 된다라는 걸 좀 배울 수 있고요. 예, 드디어 역사적인 날입니다.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메릴 린치는 매각됐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그때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매각이 됐죠. 자, 이게 이제 악몽의 시작이죠. 악몽의 시작일 때입니다. 자, 기준일 대비해서 이제 그 아까 전 타이밍부터, 그러니까 그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지금 이렇게 됐죠. 이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는 약 4조를 팔았다. 외국인은 7조 가까이 팔았다. 개인 투자자는 3,900억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그 기간 동안 7조를 팔았습니다. 누적으로 37조 정도 팔았어요. 현재까지. 굉장히 많이 나갔죠. 자, 기관은 약 6조치를 샀습니다. 지금 S&P는 전고점 대비 20% 가까이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보단 양반입니다. 한국 증시는 32% 떨어졌습니다. 지금 곡소리 나는 거죠, 이제. 자, 상해는 66% 떨어졌어요.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이때 당시에 중국 ETF를 샀어야 되는데. US 달러 인덱스는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해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안전자산 중에서도 특히 현금.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원달러는 지금 30% 올랐어요. 그래도 뭐 지금보다 나았죠. 예. 위안은 계속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하는 애들한테 직격탄이에요. 중국은 이때 완전 제조 오리엔티드 된 나라였습니다. 완전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원자재는 이제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전고점 대비. 계속 폭락하고 있다고 했죠. 아까 기사에. 금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약간 지금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겠죠. 예, 타이밍이 이때입니다. 자, 여기 다 표시해 놓을 걸. 예. 요렇게입니다.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요렇게 보고 있어요. 자,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했습니다. 급락했죠. 급락한 뒤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때부터는 좀 자세히 볼 겁니다. 어떻게 뉴스가 흘러갔는지. 자, 이제 리먼 브로더스 파산 전날입니다. 전날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증시 반등 예상.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한 투자 뱅크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음날 아침에 그래 오늘 파산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했잖아요. 그때 워렌 버핏이도 인터뷰한 걸 보니까 리먼 브로더스가 찾아왔다고 했죠. 자기한테 돈을 좀 달라고.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추석 이후 증시 반등 예상. 본격적 상승세 글쎄. 이 진짜 곧 다가올 재앙을 모르고 이선엽 국모닝 신한증권 연구위원은 왜 애널리스트 아무튼 계속 말해봐요. 뭐 미안한 말이니까 이건. 현 수준에서 코스피가 1500선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 이 품을 달고 앉았습니다. 쇼커버링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커버링으로 상승 못해요 이 양반아. 수신권의 강력한 매수 없이도 저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계속 개미몰이 하는 겁니다. 프레임일 뿐이에요. 여러분 쇼커버링이 어떻게 상승을 시킵니까 대체. 말이 됩니까 그게? 단기 반등까지 가능해요. 근데 쇼커버링을 한다는 거는 상승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위기설 무색하다. 주식펀드 7주 만에 플러스. 위기설이 무색하답니다. 위기 직전 날이에요.
미국 모기지 업체 구제책 발표. 구제책을 발표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망으로 돌리는 거죠. 이거 우려였네. 야, 정책 당국자가 해주네.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다. 자, 5.1% 급등했으나 리먼 브로더스 관련 쇼크와 쿼드러플 위칭데이로 인한 부담으로 하락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때 선언 만기일이었나 봅니다. 자, 그 다음 날로 넘어가요. 이제 역사적인 날입니다. 굿바이 리먼, 굿바이 멜린치, 이 멸치형님들까지 빠이짜이찐 했습니다. 시장은 망가졌지만 일상은 계속된다. 이제 슬슬 사람들의 희망을 주려고 하죠. 오늘 하루 국내 증시의 급락은 충분히 예견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래요. 문제는 오늘 이후다. 맞는 말이죠. 투매가 발생했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중요하겠죠. 일단 외국인 매도가 걱정된다. 그래요. 아무튼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1400선이 깨질 수도. 갑자기 또 굿모닝 신한 여기 아닌가요? 갑자기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태가 발생하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뭐 한국 증시의 기초 체력을 감안할 때 PBR 드립 칩니다. 1300포인트를 깨지 않을 거다라고 또 이때 당시에는 아주 형편없는 분석을 하고 있죠. 리먼 파산 이후 주목할 3가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때 관전 포인트가 나왔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다 떨어진다, 뭐 어디를 지지한다, 어디를 올라간다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호재가 어떤 게 있고 악재가 어떤 게 있을지를 좀 분석해서 길을 내주는 게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막 희망으로 돌리고 여러분 걱정 마세요. 1300 안 깹니다. 이런 소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AIG가 신청한 브릿지론을 받아들일 경우 오케이. 이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가 2, 3금융기관의 청산으로 확대. 이게 최악이죠. 이런 거를 예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이거 해결되면 되겠네. 약간 이런 그 관점이 아니고요. 이 나비효과, 사이드 이펙트까지 고려하는 거죠. 이와 함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여부도 관심거리로 꼽힌다. 금리 인하가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뉴스가 많겠죠. 중요한 뉴스가 많습니다. 코스피가 1400선 붕괴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낙폭. 그래요. 특히 전일 뉴욕 증시가 9.11 테러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폭락했다. 뭐 예상한 일이죠 이건. 정말 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뭐 구제금융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희망회로를 태웠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그 전날 또 상승했어요. 또 그럴 줄 알고. 좋은 뉴스가 나올 줄 알고 상승했는데 그 다음날 리먼 브로더스가 기습 파산한 겁니다. 유럽과 아시아 증시도 4%대 급락을 보여 우리 증시도 급락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요. 외국인이 82억 원 매도, 그 개인은 243억 원. 이때 투매는 개인이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코스피 급락서 주춤 1400 회복 시도. 그래요. 이게 좀 제가 타이트한 텀으로 계속 뉴스를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데일리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매가 발생하면 어떻게 됐냐. 이거 약간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 나오겠죠. 자, 급락을 해도 1400 회복을 시도한다. 자, 이거는 약간 기술적 분석이긴 한데요. 라운드 피겨에 대한 좀 사람들의 기술적 분석의 신뢰도가 높다 정도로만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낙폭이 둔화되고 있다. 투매가 끝났다는 거겠죠. 당일 투매. 자, 미국발 쇼크로 급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1380선까지 후퇴했으나 이후 기관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자, 기관 매수세가 호재가 돼서 140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이때 하루 천하로 볼게요. 하루 천하로 보면 이런 반등이 가능했다. 단타 정도는 가능하다. 자, 환율 50원 폭등, IMF 이후 최대폭. 이때 IMF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사람들한테 충격이 왔을 겁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IMF라고 하면 학을 떼어 막 경기를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 매수가 가속화된다. 맞는 말이죠.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이분 말 많이 들어봤죠. 미국 금융시장 사태에 대한 우리 외환시장의 반응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과도한 반응은 급격한 조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때 감없는 말 똑같네요. 감없긴 매한가지네. 참 이때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책을 내놓을 궁리를 해야지. 과거 폭락기 살펴보니 하락세 오래가지 않고 반등. 자, 희망회로 슬슬 나와요. 투매 나올 때. 당시에도 실물보다는 심리에 따른 연동으로 주가가 급락한 모습이었다. 오늘과 같은 상황도 리먼이나 멜린치의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펀더멘털 훼손보다 심리적 영향이 더 커 기술적 반등 여력이 충분히 있다. 기술적 반등이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거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 체계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고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기술적 반등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기술적인 구간을 다 깨버립니다. 자, ELS, ELF 손실도 눈덩이. 예, 이거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라임으로 시작해서 DLF 사태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때 뇌관이 되고 있어요. 하기현 우리투자증권 주식 파생 운용팀장은 손실 구간 발생까지 주가가 떨어졌어도 만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성급한 조기 상환은 피해야 한다.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얘들 상품이라서 그래요. 갑자기 다 빼버리면, 이런 일 때문에 다 빼버리면 얘들 손해봅니다. 조기 상환 요건이 점점 낮아지는 상품일수록 조기 상환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사건이 발생해도 희망회로 투성입니다. 보면 희망회로 투성이고 추가 하락이 기다리고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늦지 않았다. 그때 빠져도 된다. 예. 매도 피날레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라는 거고요. 이때 당시에 뉴스만 봐도 진짜 기가 차죠. 예. 기가 차죠 진짜. 뭐 막 하락세 오래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대책도 없어요. 예. 기획재정부 쪽에도.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거죠 이때. 나라가 나서서 좀 어떻게 부양책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안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뒤까지 계속 됩니다. 자, 급락 후 반등 구간이에요. 자, 급락 후 반등입니다. 자, 이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리먼 브로더스 사태 파산 이후에 개인 투자자가 1조를 넘게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1조 5천억을 팔았고요. 기관도 같이 매수하고 있어요. 자, 계속 느낄 수 있죠. 기관의 매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기적인 흐름을 대응하는 거예요. 단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은 지금 체계적인 리스크가 발생했기 때문에 돈을 계속 기계적으로 빼는 거예요. 지금 38조를 뺐습니다. 아까 전고점 때부터. 그러니까 전고점 때부터 이때까지 하락은 외국인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겠죠.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S&P는 40% 떨어졌어요. 이제 한국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리먼 브로더스 파산의 진앙지죠. 쟤들이 더 타격이 클 거예요. 상해는 뭐 그저 그렇습니다. 아직. 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금도 올랐습니다. 그냥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원달러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이랑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됐죠. 전고점 대비해서 44% 오른 거예요. 위안은 계속 약간 하방 경직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원자재 떨어지고 있죠. 예.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원자재가 올라가 있을 리가 없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랬고요. 자, 이때입니다. 리먼 브로더스 파산이 이때 있었어요. 이때 보이시죠? 급등락이 엄청 심합니다. 이때 단기 스윙만 했어도 돈을 좀 벌어요. 약간 이런 거를 좀 체크해 보시고요. 단기 스윙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위험이 발생하면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걸 여기서 또 캐치할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계속 하락합니다. 이제 미친 듯이 하락하죠. 그리고 지금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밑꼬리를 달았어요.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밑꼬리를 달았을 때 이때입니다. 이때 단기 반등하죠. 우리도 얼마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가 10월 9일인데요. 약 한 달이 지났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공포 체념의 아시아 증시, 유럽도 금리 인하 약발이 전혀 안 먹힌다. 예, 똑같죠. 지금도 금리 인하 약발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월 농담하고 있고요. 농담할 타이밍이 아닌데 이분들이 정신 못 차리네. 자, 미, 영, 중, EU 중앙은행이 동시에 금리 인하를 했다. 똑같죠. 지금이랑. 예. 자, 이제 주가 하락을 막고 신용시장에 대한 위협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 이때 신용 리스크가 터졌으니까 금리 인하는 굉장히 유효한 처방입니다. 이때는 그래요. 자, 이제 장중 7, 8% 떨어졌던 유럽 증시는 금리 인하 소식이 한때 반등에 상승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하락하는 등 하루 종일 혼조세를 보였다. 혼조세다. 이때도 방향성이 없어요.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다. 단기 반등 가능성. 뭐 이 말 맞죠? 이재만 애널리스트입니다. 과거 경험상 현재와 같은 이격도 수준과 투매 비율 판단 시 현 시점은 반등이 가능한 지수 수준. 맞죠? 맞는 말이죠. 이때 단기 반등도 가능했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때 이런 하락이 있지만 약간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 사람 말이 또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멱살 잡고 흔들었겠죠. 예. 같은 이격도 하락을 감안하면 이때 이격을 보고 있어요. 이격. 이분은 이동평균선의 이격을 보는 투자자네요. 분석가네요. 투자자는 아니겠죠. 이분 투자 안 할 겁니다. 예. 제가 애널리스트를 신뢰하지 않는 게 뭔지 알아요? 주식 방송 하는 분들하고 실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진짜 스타크래프트 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누가 믿으라고. 아무튼 참고하시면 이분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자, 2020년 3월 9일에 기사를 냈습니다. 올해 코스피 1900에서 2500 반도체 5G 유망. 예, 그러네요. 예.
환율이 1,400원대 육박했다. 코스피 1,300선 붕괴했다. 예, 완전 안 좋은 소식만 가득하죠. 지금 코스피도 약 1,300 가까이 와있죠. 외환당국 환율 상승이 지나치다면서 달러 확보 심리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금융감독원도 내일부터 외환 딜러들이 위법 매매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는 등 전방위 진화에 나섰다. 이거 환율에 약간 진정을 보이겠죠. 위기를 부추기는 해외 언론들. 자, 보면 이제 신용등급 책임자가 한국은행은 유동성 경색.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너네 달러 부족할 걸, 약간 이런 얘기예요. 지급 불능 징후로 보이면 국가 신용등급을 해칠 수 있다고 평가. 이거 완전 하락을 진짜 부채질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약간 나쁘죠. 예. 이것도 나쁘죠. 보면 밖에 앉아가지고 한국 너네 망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러고 있어요. 예. 무언가 노림수가 있었겠죠. 자, 아까 단기 고점에서는 한국 사라고 합니다. 외국 언론이. 근데 이제 좀 투매 구간이 오니까 얘들이 나쁜 뉴스를 뿌리기 시작해요. 자, 이때 이제 10월 10일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비중 확대해서 시장 비중 축소. 이 보세요. 예, 이 여실히 보이죠. 이제 투매 구간에 들어오니까 얘들이 지들 팔 거 다 팔았어요. 지금 38조나 팔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시장 비중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들 다 팔고 나서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 나쁜 놈들. 진짜 나쁜 놈들. 욕이 절로 나오네. 야, 니들은 그냥 바둑들 움직이는 거지만 그 바둑돌들은 다 죽어난다 진짜. 원달러 환율이 정부 개입으로 5일 만에 하락했다. 예, 지금 약간 단기 반등 구간입니다. 지금 밑꼬리 달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밑꼬리를 달았다는 거겠죠. 단기 호재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6개월 코스피 목표치 하향 1200에서 1700포인트 예상. 예. 이거 되게 재밌어서 제가 붙여놨는데요. 예. 제가 되게 재밌어서 붙여놨는데 한번 보세요. 6개월 코스피 목표치가 하향됐어요. 1200에서 1700포인트 예상한대요. 박소연 연구원, 예, 잘 지내시나? 6개월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1400에서 1850을 예측했어요. 1200에서 1700을 낮췄대요. 왜 낮췄냐라고 하니까 이전에 제시한 코스피 목표 수준을 이미 이탈해서 이 정도면 거의 샤머니즘 아닌가요?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같이 보이는데요. 논리가 없죠. 예,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널리스트는 믿지 마라. 예, 절대 믿지 마라. 그분들이 제안하는 데이터만 믿어라. 왜냐면 그분들은 정말 그 전문화된 분석 툴도 있고 데이터 수집하는 루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요. 얼마나 고급 자료를 막 뿌려줍니까? 근데 거기 자기들의 사족을 달아가지고 방향을 조정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코스피 코스닥 사이드카 연쇄 발동. 예. 사이드카. 이때 당시에 농담이 있었다죠. 증권가에서. 그 가장 잘 나가는 차가 사이드카라고. 예. 아재 개그. 자, 미국 증시 폭락 여파로 국내 증시도 대폭락을 연출하고 있다. 좋아요. 예. 사이드카 발동했다라는 그냥 뉴스고요. 자, 코스피가 1180선대 털썩. 야, 진짜 많이 떨어졌죠. 진짜. 제가 이때 지난번에도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던 게 저는 지금 계속 투자해 오면서 금융위기라는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페이퍼로 공부할 수밖에 없고 차트만 보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실제 이때 당시 상황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진짜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저는 차트를 보면서 꿈꿔왔어요. 1100대 1000이 깨지는 날이 올까? 1000이 깨지는 날이 오면 내 진짜 그때는 승부 본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꿈에 그리던 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설레기도 해요. 1180선대가 털썩했다. 외국인 거센 매도 공세. 자, 이제 외국인의 매도 피날레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투매를 계속 불러오겠죠. 이때도 개인 그 손절매가 계속 나오길 바랄 거예요. 신용에 대해서. 자,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공조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뒤에서 설명 아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확실하게 말하면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예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다. 또는 안 좋아질 수 있다. 제로 금리에 가까이 가면 경기가 지금 최고로 안 좋다라는 거겠죠. 최고로 안 좋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돈이 풀리기 때문에 기업에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살림살이가 나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면 매도 피날레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많이 털어내야겠죠. 예,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비슷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전 정말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금도 가설을 세우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족인 겁니다. 이런 걸 걸러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제 생각이니까.
뉴욕 증시는 불신으로 인해 얼어붙은 투자 심리로 사상 세 번째 대폭락을 기록한 것이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뉴스가 많습니다. 이때 계속 그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증권사 직원 자살. 이 기사를 제가 넣을 때도 좀 약간 울컥했는데 다시 보니까 좀 보자마자 약간 울컥하네요. 예, 고객 투자금 손실 부담. 참 좀 그러네 갑자기. 이게 숨진 유 씨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손해를 봐 최근 1,500만 원 정도 빚을 지고 1,500만 원이 뭐라고 진짜. 저는 이번에 코스피가 사이드가 걸릴 때 떨어진 금액에 비하면 참 진짜 그러네 진짜. 이게 뭐라고. 금전적 문제로 고민하다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 씨는 빚 때문에 빚졌대요. 750만 원 송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부모님한테 이 정도 돈 받는 사람 많은데. 아무튼,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계속 이 시장을 움직여 오는 걸 보셨죠. 그러니까, 뭐, 리먼 브로더스니, 뭐, 메릴 린치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니, JP 모건이니, 얘네들이 진짜 무리하게 CDO, CDS를 발행해서 부동산 노름을 해서 또 그 채권을 발행해서 그 자본을 완전 썩어 빠지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돈 다 해먹고 그 다음에 경기가 폭락시키고 자기들이 파산하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리포트로 뭐 매수해야 된다 이딴 식으로 하면서 돈 다 털어먹고 있었던 놈들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이분 잘못이 아니에요. 이분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폭락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이분이 왜 자살해야 됐죠? 진짜. 급락장서 돋보이는 연기금 주가를 부탁해. 개소리죠. 진짜. 개소리. 연기금은 1354억 원 순매수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연기금의 매수는 보증 수표가 아닙니다. 근데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연기금이 매수한 이유는 있다. 약간 이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고 들어갈 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1000포인트를 깰 때까지 계속 봐야겠다라고 하잖아요. 최종 매수를 위해서. 장중한테 9%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연기금 매수가 빠르게 유입되면 수급상 숨통을 터졌다. 자, 이것도 체크해 볼 만해요. 9% 가까이 폭락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들어와서 반등했다는 거죠. 이거 우리 그때 서킷 브레이커 터졌을 때랑 똑같습니다. 저도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 터질 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죠. 오버나잇. 코스피 장중 1200선 붕괴했다. 정상회담 증시 반등 이끌까. 자, 이때 호재로 나올 수 있는 게 정상회담이란 거예요. 이번 주말에 있을 21개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펀드 구성, 달러 보유 국가들의 미국 국채 매입 등을 이제 달러 유동성 공급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시아 증시건 그 비달러권 나라들이 달러 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외환위기 온다 이런 얘기 하고 있겠죠. 또 공포 조장론자들이 그런 말 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회의가 순조롭게 협의된다면 시장 유동성이 해소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국 증시 과거 폭락장 살펴보니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네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자세히 보일 수 있지만 이것도 약간 저는 대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때 분봉까지 다 파악해 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돈 100만 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뭐 휴대폰 70만 원짜리 살 때도 그렇게 인터넷 뒤져보는데 주식은 또 그렇게 안 사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1년 남짓한 회복기 동안 주가가 무려 267% 올랐고 반도체 호황, 외국인 투자 한도 확대 발표, 엔화 강세, 금리 하락, 외환위기 직후 외국인의 공격적 매수세 유입. 이거 IMF 때 얘기입니다. IMF 때 얘기예요. 이 얘기를 뭐 새겨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 뒤에도 결과론적으로 상승했으니까요. 증권사가 4천억 규모 증시 안정 투자 펀드 조성 이런 거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다. 자, 바닥권이 되면 급격하게 부정적 리포트가 속출합니다. 이거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사라고 하다가 이제 이 매도 피날레가 발생하기 직전이니까 이쯤부터는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요. 이거는 제가 돈 가진 놈들이 당신 주머니 털어먹는 방법이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거 보시면 알 거예요. 진짜 증시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면 항상 여기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여기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요. 여기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진짜. 이때도 똑같이 움직였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투매 발생 시 기관 투자자는 구원군 역할을 한다. 투매가 발생할 때 기관 투자자의 개입은
단기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 진짜 저때 투자하신 분들 진짜 다시 존경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위기가 더 번져서 더 큰 폭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승할 수도 있고 더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건데 이 위기를 지나간 다음에 저는 미래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이런 존경을 받을 겁니다. 아, 그때 투자하셨군요. 예. 반등 고점입니다. 단기 반등을 했어요. 단기 반등을 하고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죠? 투매가 발생한 이후에 데드캣 바운스가 발생했어요. 미국 증시도 살짝 올랐습니다. 한국 증시도 좀 올랐죠. 아까 막 1100 얼마까지 갔는데 지금 1360까지 올랐어요. 데드캣 바운스인 겁니다. 기관의 투입으로 데드캣 바운스가 발생한 겁니다. 아까 그 기간부터 지금까지예요. 개인은 찔끔 샀죠. 근데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어요. 3,800억. 지금 기간이 얼마 안 깁니다. 지금 한 3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매매 동향이 이렇고요. 누적 치로는 약 3조 9천억 정도로 팔고 있습니다. 상해 지수는 뭐 약간 찔끔 반등했고요. 달러 인덱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골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며칠 만에. 원달러 뭐 그저 그렇죠. 예, 지금 뭐 그 위하는 하반 경직성이 발생해 있습니다. 예, 원자재 계속 떨어지고요. 이런 상황이고 이때가 어떠냐면 자, 이때입니다. 자, 아까 본 게 이때고요. 지금 데드캣 바운스 발생했죠. 그 뒤에 진짜 이제부터는 지옥이 발생합니다. 지옥. 마지막 지옥인 거죠. 이때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투매가 발생합니다. 자, 이때입니다. 자, 어떤 또 희망회로를 태우고 있을지 한번 보시죠. 자, 증권사 불안 탈출 안간힘. 국내 증시 침체로 여기서부터 조금 자세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니까요. 국내 증시 침체로 펀드 계좌 감소 등 고객 이탈이 증가하면서 자, 기관은 증권가가 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농부가 밭이나 논이 다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얘들한테는 이 주식시장이 밭이에요. 밭이고 논입니다. 삶의 터전이에요. 망하면 안 되겠죠.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자기들이 불리하지만 마진을 최소화하지만 고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상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왔을 때도 막 뭐 이유를 많이 준다고 막 저축을 막 장려하고 막 그러죠. 국제 공조효가 금융시장이 진정됐다. 예, 아까 정상회담이 그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증시에는 지난 주말 선진 7개 국가 13개 신흥경제 대국으로 이루어진 G20에서 긴급 회동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조만간 성과를 낼 것. 이게 단기 호재로 발생했다는 거죠. 지금 반등했잖아요. 자, 코스피 미국 증시 폭등의 장중 1350 돌파. 미증시가 폭등했대요. 자, 보세요. 이제 투매가 발생하고 변동성이 커지니까 미국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미국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도 제 채널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미국이 한국 증시를 보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반신반의했던 게 이런 겁니다. 제가 계속 케이스 스터디를 했을 때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뭐 이번에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미국의 그 크레머라는 애널리스트도 그런 말을 했으니까 영 신빙성이 없는 말은 아닙니다. 자, 다우존스가 거의 11% 올랐습니다. 폭등이죠, 진짜 폭등. 이거에 이 국제 공조 효과로 단기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체크하세요.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도 진정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매도 피날레 직전이니까요. 예, 그렇고 S&P도 뭐 이거나야. 나스닥도 11포인트. 예.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피 연이틀 상승 사이드카 발동. 예, 상승 사이드카. 우리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폭락 사이드카, 폭락 서킷 브레이크 후에 폭등 사이드카, 폭등 서킷 브레이크 막 이렇게 터지고 있죠. 예, 코스피 시장도 올 들어 7번째 사이드카. 진짜 2008년에 진짜 힘들었겠습니다.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이에요. 현물이랑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선물 시장의 사이드카는 결국 현물의 매도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 지표로 삼는 거죠, 우리가. 금융위기 진정 국면, 코스피 급등. 예. 금융위기가 진정되는 국면이래요. 틀린 말은 아니죠. 예,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주식시장 시황판에 빨간 꽃이 활짝 피었다. 우리도 이런 거 경험하고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 반등 후에 폭락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지금 여기서 뉴스를 봤고요, 전날에.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폭락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우크라이나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답니다. 깜짝 놀랐겠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망한다는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미노가 될까 우려가 생길 거예요, 당연히. 역발상 투자 공포를 사들여라. 예. 이거 지나고 보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고점을 찍었다가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치면요.
이쯤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예, 이쯤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쯤부터는 그런 얘기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매기 때문에. 투매기 때문에. 맞잖아요. 투매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불안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인식. 예. 그렇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되게 망각의 동물입니다. 어떤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악재가 발생해도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살림살이가 더 괜찮아지는구나를 느껴요. 왜냐하면 it would be worst라는 미국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it would be worst라는 게 잘 뜯어보면 would be 이게 뭐뭐일 것이다. be worst. 그러니까 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이게 아주 안 좋은 상황일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나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라는 거고요. 공포를 사들여라. 자, 시가총액 비중보다 외국인 포트폴리오 비중이 작은 업종. 이거는 되게 진짜 역발상이네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걸 사는 게 유리한데.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가 많이 판 게 유리합니다. 많이 판 게 유리해요.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글로벌 체계적인 리스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얘 비중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지금 한전 같은 거죠. 한전. 경기 침체 위기 부상 증시 폭락. 예, 폭락했습니다. 아까는 폭등이라더니 폭락했습니다. 지금 완전 냉온탕이죠. 진짜 온냉탕이죠. 11% 올랐다가 7% 떨어졌어요. 자, 공포심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 사이드카 발동. 예, 어제는 상승 사이드카더니 하락 사이드카가 발동했어요. 이때. 진짜 제가 지금 이 뉴스를 전달드리면서 이때 상황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보면 진짜 무서웠겠습니다. 사람들 진짜. 코스피 실물 위기 우려로 8% 이상 폭락. 어제는 10% 이상 올라가더니 지금 이제 하루 만에 8% 이상 폭락했어요. 금융위기가 실물 전념 징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이거 진짜 하기 좋은 말이에요. 금융위기가 이미 발생했는데 실물로 당연히 전념되겠죠. 징후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예, 아무튼 뭐 환율도 폭등하고 있고. 자, 글로벌 공조나 이런 완화 액션이 단기적인 급등세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예, 연출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였다.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냥 불을 끄는 정도로 끝났다. 급락 급등은 기술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걸 여기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술적 분석이니 뭐니 막 투매장에서 들이대는데 그런 분들은 진짜 거르세요. 예. 투매가 발생하는데 기술적 분석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저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왔어요. 이거 종목입니다. 종목. 지수가 아니고. 자, 종목. 자 여기가 기술적 분석으로 지지예요. 만약에 지지. 여러분들 지지저항 잘 아시죠? 기술적 분석은 다 잘 아시니까 제가 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지가 생기고 자, 저항이 생기고 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투매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투매가. 여기가 지지라고 막 철떡같이 믿고 여기서 단타를 치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여기는 사람들한테 스탑로스가 돼 있습니다. 스탑로스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투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탑로스가 발생하면서 이게 만약에 지뢰를 건드려 버리면 반등 못하고 스탑로스가 계속 터져버립니다. 스탑로스가 터지고 그게 또 투매로 발생하고 투매가 신용 반대매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선이 의미가 없어져요. 투매가 발생할 때는. 거래량 터진 밑꼬리는 신뢰성이 높다라는 걸 또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때. 드디어 매도 피날레입니다. 예. 이때 지금 며칠 만에 증시가 3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전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고요. 반토막 이상이 났죠. 반토막 이상에서 4%면 더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지수가 4% 떨어지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근데 전고점 대비 4%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자, 미국 증시도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보단 덜해요. 중국 증시는 70%가 떨어졌습니다. 진짜 이건 망했죠. 중국 망했습니다. 이때. 거의 뭐 나라 디폴트 생기니만이 이러고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투매 기간 동안 개인이 1조 5천억씩 샀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서는 잠깐만요. 이게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 1조 5천억은 진짜 나쁘지 않은 돈입니다. 맞죠? 맞죠? 이거 맞죠? 이때 사신 분들 이거 가지고 있었으면 떼부자 됐습니다. 진짜 떼부자 됐어요. 자, 외국인은 3조를 팔았습니다. 기간은 1조 2천억 샀고요. 의미 없죠, 얘는. 또 투매가 발생하니까 기계적으로 받쳤을 겁니다. 외국인이 총 42조를 팔았습니다. 전고점 대비. 42조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기 자본 대비 10% 넘게 빠진 겁니다. 이때 당시로는. 자, 달러 인덱스가 폭등하죠. 이때는 또 요상하게 금은 떨어져요. 예. 자, 원달러가 진짜 미친 듯이 오릅니다. 예, 이거는 하반 경직성이 보이죠. 자, 원자재랑 석유는 계속 떨어지죠. 예,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예상으로 석유 수요가 줄 거다라는
리포트가 난무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매도 피날레입니다. 진짜 이제 매도 피날레예요. 이거는 그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목적이지만 이때는 살 때라는 겁니다. 살 때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때 살 때입니다. 매도 피날레예요. 거래량 터졌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때가 최저점이에요. 892. 이때 거래량 보이시죠? 여러 가지 체크하셔야 돼요. 밑꼬리가 달리고 이때까지 거래량을 압도하는 거래량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단기 저점이다. 저점이다. 단기 저점 혹은 저점이었다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이게 이때를 참고 삼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맞습니다. 맞죠? 대체 뭐 주식이 무한대도 아니고 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투매가 발생하겠죠. 이게 계속 무한맵에서 저글링 쏟아지듯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팔면은 더 팔 게 없습니다.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죠, 이 거래량이.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다 죽어나고 있는 거지. 여기부터 이렇게 여기서 산 애들은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이때 당신 괴로웠겠죠. 이때 샀어도 30%의 하락을 맞아야 됩니다. 뭐 나중에 이렇게 오르겠지만 30%의 하락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투매가 발생할 때입니다. 이때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대체 어떤 것들이 이 저점을 형성하는 투매를 발생시키나. 자, 이제 셀코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코리아 끝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외국인 비중이 44%에서 지금 29%까지 15%나 빠졌다는 겁니다. 정의석 굿모닝 시장증권 투자분석부장은 외환위기 이후 저평가된 주식을 싸게 사들이면서 얻었던 수익을 지금 조금씩 빼먹고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이제 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 판 다음에 뭐 지금 여기서부터는 애널리스트가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바닥에 왔는데 이런 소리하고 앉았습니다. 단타 치는 개미들 위험한 머니게임. 예, 곽산중 과장님. 이달 들어 장이 하루에도 5% 이상 급등락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지난달에 비해 단타 매매를 하는 고객이 늘었다. 아까 1조 5천억이 단타 매매라고 지금 치부하고 있어요. 정말 스마트한 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는 빈익빈 부익부가 극대화되는 단계입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빈자가 더 빈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교보증권 수원지점 전 인원 대리도 변동폭이 큰 장세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잃은 투자금을 만회하기 위해 단기 매매를 하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뭔 소리야. 단기 매매를 하려는 고객이 니들한테 왜 문의를 해. 단타를 뭐 당신들이 쳐주는 것도 아니고. 감없어요. 감없어요 전부 다. 미궁속 증시 낙폭 과대 주소 희망 건져라. 오랜만에 맞는 말이 나오네요. 대형주 가운데 외국인 매수세가 그나마 들어오면서 고환율에 따른 수혜까지 가능한 LG전자,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네. 이때 당시에. 기억이 안 나요. 보긴 봤는데. 지수 하락 시 낙폭이 크고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가운데 연말 배당을 노리는 투자 전략도 유효할 것. 맞는 말 했네요. 이분 누구지? 네, 맞는 말 했네요. 네, 이런 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이때 폭락하고 있는데요. 이 말하면 욕먹습니다. 저 때 폭락하고 있는데 뭐 반등 온다라는 얘기 해봤자 욕만 먹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지금 뭐 바닥 뭐 예측 힘들다. 뭐 빤스런 해라. 뭐 이런 얘기만 지배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뉴욕 증시 급락가 소식에 코스피 하락했다. 이때도 미국 증시랑 커플링이 돼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증시 호조, 건설 부양 대책에도 증시 시큰둥. 자 보세요. 그러면 해외 증시가 호조이고 지금 투매가 극대화되고 있어요. 이러면 제가 여기서 또 가설을 세우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시장 하락은 주도할 수 있는데 금융권에서 각각 나라별 전략은 다를 겁니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매권에서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건설 부양 대책이 발생했지만 증시는 시큰둥하다. 자 여기서 또 파악할 수 있는 게 SOC 등 나라의 슈퍼 예산을 통한 부양책은 단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투매가 발생하고 증시가 가라앉았을 때 SOC 관련 종목을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를 보면. 자, 예민해졌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놨지만 얘들이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약간 좀 추세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자, 코스피가 장중 연저점 갱신했다. 22일이에요. 환율 급등세 조짐. 예. 바닥인데 지금 이런 뉴스만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이에요. 바닥이 아닐 때는 뭐 반등한다 뭐 이런 소리만 하더니 바닥이 오니까 비관적인 뉴스만 쏘고 있습니다. 자, 현금유황 이러고 있습니다. 예, 현금유황. 도이치뱅크 이 나쁜 놈들이죠. 자 이제 나쁜 놈들 등장했습니다. 이때 외국계가 사들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현금유황이라며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제 와서요. 2200일 때 그런 소리 하지.
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바닥을 벗어날 때까지 지수 반등 시 매도해야 된다. 와, 진짜 소름이죠. 야, 이거 진짜 소름이죠. 예. 야, 도이치방크 진짜 소름이다 이거. 막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지금 바닥입니다. 이제 결과를 알고 보는 거예요. 얘들은 큰 돈 굴리는 애들이에요. 바닥을 얘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바닥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얘들이 정하는 겁니다. 돈 가진 애들. 정부 정책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지국가에서 우리가 그 자본주의에 정부가 들어선 복지국가잖아요. 프롬 보면 나오죠. 거기서 그 돈을 움직이는 애들은 상인들입니다. 상인. 그 투자사들, 금융사들이죠. 이 복지국가에서 정부가 바닥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이 투자 주체들, 증권사에서 바닥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바닥을 정할 수 있는 애들이 지금 지수 반등시 매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 때 다 받아먹을 지금 심산이에요. 소름입니다. 진짜 이 나쁜 놈들. 이제 얘들 리포트는 다 걸러야겠어요. 코스피 1100도 붕괴했다. 유가증권 시장 사이드카 발동. 이야, 사이드카. 예. 자, 이종우 이분 되게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약세 요인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상황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투매가 나오는 상황이 이루고 있다. 그렇죠. 전일 IMF 보고서에 유럽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언급됐다. 조재훈 대우증권 투자 분석 부장은 심리적 불안감으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급이 붕괴되고 있다. 예, 이건 약간 맞는 말이에요. 이때 특별한 이유가 없었죠. 그 이유는 다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엔 다 루머와 찌라시죠. 의미 있는 지지선 자체가 깨져버리서 지지선에 대한 전망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맞는 말이죠. 이분이 예, 맞는 말이네. 미국 증시가 진정되는 것이 관건. 예, 그렇습니다. 코스피 장중 100포인트 급락. 미래 스탓. 예.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투매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이곳저곳 터져 나오면 자, 보세요. 이제 찌라시를 돌려요. 이게 투매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자,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기 때문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 장중 루머를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런 케이스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재 중 한 가지는 ELS 관련 매물이 대거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북한 정권 부동개설 등 예,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재료들이 증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진짜 막 나라가 망조면은 온갖 막 소문이 흉흉합니다. 뭐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 예, 갑자기 이상한 막 소문이 납니다. 코스피가 미증시 한파에 1600선 폭삭. 예. 의미 없는 뉴스입니다. 이런 거. 예. 자, 뭐 공잘 맹잘이죠. 자, 미국에 의해 유럽의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 자, 보세요. 바닥권입니다. 진짜 바닥권이에요. 투매가 발생했고 바닥권입니다. 근데 지금 완전 나쁜 소식만 계속 전하고 있어요. 언론이나 작자들이. 자, 바닥권에 다가가니까 비관적인 리포트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각종 루머를 장중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심이 흔들려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찌라시 몇 개 내잖아요. 제가 5분 뒤에 제가 그거 받을 겁니다. 분명히. 그 정도로 지금 찌라시의 영향력이 커져 있습니다. 투매니까. 북한증권 붕괴설은 뭡니까 대체 이 상황에서. 자, 이제는 투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지수 때 외국인도 쉽게 매도 못해. 예, 이분이 이제 맞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네요.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순매수 분석 결과 1100선 이하는 외국인도 주식을 많이 편입한 구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 분석한 로직이랑 똑같죠. 환율 등을 감안할 때 매도에 따른 손실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매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매도 안 했을 겁니다. 이때는 매도 피날레를 발생하려고 투매를 했던 거예요. 사실 결과를 알고 보는 거니까 그렇지만 얘들이 이때 팔아제낀 건 이때 매도 피날레가 발생할 때 외국인이 엄청나게 팝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잡아 끄는 거예요. 밑으로. 이 말이 맞는 말이었죠. 얘들도 손해를 감수하고 더 큰 이익을 위해서 팔아제꼈던 겁니다. 코스피가 1050선 붕괴했다. 10번째 사이드카 발동. 이때 하락이 컸던 거를 보시면 기계, 철강금속, 건설업, 증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매가 발생하면. 코스피 세 자릿수 시대. 그렇습니다. 2005년이 종가 기준으로 최저였다. 근데 지금 이제 세 자릿수가 오는 게 아니냐. 위기가 진전되고 짧게나마 유동성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증시를 밀어올리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다. 코스피 1100선 내줬다. 코스닥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답니다. 사이드카가 아니에요. 서킷 브레이커. 10% 하락하면 서킷 터지죠. 자, 지금이 주식할 때 시장 안정화 예상되는 시점에 활용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지금은 주식할 때. 자, 세계 금융투자에서 워렌 버핏은 지금이 주식할 때라고 발언을 할 정도로 진짜 맞는 말이었죠. 이때 워렌 버핏이가. 근데 이때 다들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미친놈 진짜 저 다 됐네. 늙었네. 그러면서. 자, 현재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향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 현재 주가를 봤을 때 따다라는 생각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맞는 말이죠. 예. 이런 걸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이런 뉴스 냈으면 욕 엄청 먹었을 겁니다. 진짜 이 사람. 왜냐하면 투매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또 희망회로 태우고 있네. 그 전에 희망회로 태울 게 아니고 이때 태워야 돼요. 예. 지금 시장은 공포심리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못하네요. 급했나 봅니다. 현재는 매도 타이밍이 아닌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1,500억 달러의 추가적인 지원 논의 중에 있으며 호재거리. 세계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정말 맞는 말. 자, 그리고 삼성증권이 지금은 바닥. 투자자 그러면서 왜 파나? 이게 왜 설득력이 없어지냐 하면 이 맞는 말을 했지만 이 삼성증권이라는 뭐 투자사는 계속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바닥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를 투자자들이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이라면서 왜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겠느냐. 개인들이 빠져나갈까봐 겁나서 하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게요. 아까 우리 매매 동향 봤잖아요. 그 계속 하락은 하고 있지만 기관은 사고 있었습니다. 외인 매도 규모 완화 기대. 괜찮은 리포트죠. 글로벌 펀드의 주된 고객의 선진국 금융사들이 신용 위기 속에 자금 회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국내 경기와 금융시장의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매수세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외국인이 팔 만큼 팔았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때 42조 팔았죠. 연기금이 코스피 네 자릿수 지키기 나설까라는 또 무의미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 당신이 연기금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 코스피 미증시 영향의 장 초반 혼조세. 미국 증시가 혼조세였대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혼조세랍니다. 미국 따라가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 상위 8개 종목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 별로였죠, 이런. 코스피 1000 이하 오래가지 않는다. 김영익 부사장.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자, 경제력이나 기업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된 상태. 100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지만 1000 이하에서 오래 있지 않을 것. 이거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1000을 깨면요. 더 투매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오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현재 주가는 내년 경기가 나빠질 것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 그렇죠. 코스피 적정 수준은 1500선. 맞는 말이었죠. 인내가 필요한 시기. 맞는 말입니다. 유가 하락과 경상수지 흑자 반전으로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주식시장도 안정을 찾을 거란 분석이다. 맞는 말이죠. 김영익 부사장님. 저 때 부사장이셨네요. 부사장까지 올라간 이유가 있겠죠. 자, 코스피 1000, 코스닥 300, 환율 1400서 사투. 이 저고리에 바지까지 털린 금융시장.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자. 1000선. 코스닥은 300선. 지금 코스닥이 400에 코스피가 1400대죠. 자, 코스피 1000선 위협. 설 연속 사이드카 발생했어요. 코스피 1000선 무너졌습니다. 외국인은 프로그램 매도 중이에요. 자, 보세요. 1000선 무너질 때 이때 1000선이 지지를 보일 거라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기관도 알고 외국인도 압니다. 그러니까 1000선을 붕괴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때 외국인은. 이게 보이는 거죠. 1000선까지 가까이 가면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겁니다. 1000선이 되니까 얘들이 프로그램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야 1000선 지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여기서 투매가 발생해야 된다라고 윽박을 지른다는 뉴스입니다. 이거는. 윽박을 지르고 있었어요. 자, 코스피 지수 1년 만에 반토막. 시총 560조가 증발했다.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죠. 총이 아까 75만원이 신고가라고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45만원입니다. 반토막까지는 아니죠. 삼성전자는 그나마 시장 하락률보다는 괜찮았다. 10년 7개월 만에 지금 신저가라는 겁니다. 자, 그때 뉴스가 계속 나와요. 이게 장중입니다. 장중. 코스피가 950선도 붕괴했다. 코스피 940선도 붕괴했다. 코스피 930선까지 이탈했다. 코스피 외국인 2800억치 순매도 하고 있다. 자, 보세요. 이때 속이 보이죠, 이제. 속이 보이죠. 우리 결과를 알고 보니까요. 속이 보입니다. 외국인이 의도적으로 1000포인트부터 폭락을 시켰습니다. 매도 피날레를 발생시킨 거예요. 애들 다 질려서 떠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공포를 주기 위해서. 이게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에 투영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미 있는 라인, 우리가 만약 1000을 깬다, 1200을 깬다, 1100을 깬다. 근데 외국인이 매도세가 강화된다라고 하면 매도 피날레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패닉셀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이 투매가 발생했어요. 이거 외국인 기관의 노림수입니다. 노림수. 확실합니다. 매도세를 키우면서 불안감을 증폭시켜요. 계속 찌라시를 살포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증시의 바닥을 형성했었다라는 걸 체크하는 겁니다. 이 뉴스를 제가 한번 잘랐고요. 이때 뉴스가 많으니까. 자, 코스피가 한 달 만에 35% 폭락했습니다. 와, 이때 진짜 무서웠겠습니다. 진짜.
반토막 이상 난 종목도 23개나 됐다. 아, 미네르바 이때 미네르바 유명했죠. 리먼 브로더스 사태로 유명해진 분이잖아요. 코스피 2차 저점이 500이랍니다. 예, 이때 보니까 개소리네요.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가 코스피의 1차 저점은 820. 예, 비슷했네요, 이건. 2차 저점은 500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예. 이분 결국엔 깜빵 갔죠. 예, 과민 반응 조심하는 금융 당국. 자, 패닉에 빠지면서 패닉이죠, 이때.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정부의 대책을 요구한다. 예. 근데 주무부처는 액션이 없다. 이거 좀 한심하죠. 이거 한심합니다. 예. 한심합니다. 그냥 시장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시장이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일 때까지는 얘들이 적극적인 액션을 안 취할 겁니다. 시장을 닫는다거나. 금융당국은 최근 들어 직접적인 부양책 발표보다는 시장을 달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계 증시가 끝없는 추락. 예, 지금 완전 바닥입니다, 이때가. 근데 뭐 이런 뉴스를 내고 있죠. 예, 국제통화기금, 자, 금융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 자, 이게 정말 괜찮은 뉴스입니다. 괜찮은 뉴스입니다. 근데 이게 악재로 보이겠죠, 이때는. 악재로 보이겠죠. 야, 진짜 다 망하는가 보다. 자,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 오, 예, 이승우 연구원. 이분 자주 봤죠. 자, 코스피가 천선 밑돌면서 청산가치인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죠. 밑돌고 있지만 아직 반등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 예, 근데 그 반등 가능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증시 하락이 고점에서 멀어지는 과정이었다면 최근의 하락은 저점에서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 예. 이 말 좋네요. 예, 이 말 좋네요. 저도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자, 코스피 금리나 기대감 등으로 강보합. 강보합이라. 자, 이게 역사적인 저점이었습니다. 지금. 자,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 전환. 자, 저점 때 거래량이 터질 때 그 사이드카가 터졌지만 이렇게 밀어 올렸다는 겁니다. 강보합이에요. 양봉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때 도지가 떴다는 거예요. 거래량에 실린 도지. 예, 반등 신호죠. 원달러도 떨어졌고. 자, 금리 대폭 인하에 환율 폭등했다. 최악의 시장 반응. 자, 보세요. 바닥에서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완전 최고 바닥입니다. 지금 여기가. 금융이나 약발은 시간용 코스피 하락 반전. 진짜 예, 최고 바닥에서 또 이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장중 900선 붕괴, 사이드카 발동. 자, 코스피 924 회복, 낙폭 축소. 자, 프로그램 매매 규모는 예, 순매도로 돌아선 상황. 자, 투매로 발생시켰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거래량 5년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약간 요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완전 바닥을 찍은 날, 그 코스피 200에 대한 지수 선물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였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선물은 미래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미래가치인데 미래가치가 쌌는데 이때 당시에 사상 최고치였다는 건 사상 최고로 쌌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최저점일 때 발생한 소식이나 매매 동향은 페이크였으면 알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날까지 선물 매물 매도 폭탄했는데 진짜 예, 저점에서부터 선물 매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로 엄청나게 박살을 내놨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900선은 안 깼네요. 신기하게. 자기들도 양심이 있었나 봅니다. 얼마 전에 발생한 뉴스였죠.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600억 달러로 했답니다. 이때 당시에 2008년 10월 30일에 한미 통화 300억 달러 스와프를 체결했어요. 우리가 본 게 지금 이때까지입니다. 이때까지 봤고 반등을 해요. 이제 반등을 하는데 이때 통화 스왑 체결이 됐다는 겁니다. 반등을 했는데 다시 전저점까지 갑니다. 여기도 좀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바닥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예, 이때 전저점 근처까지 가서 이때 공포가 심했겠네요. 아무튼 이때고 거래량이 좀 올라왔어요. 이때. 자, 뉴스가 어떻게 떴냐 하면 이거 데일리 영상에서 보셨죠?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금융시장 또 널뛰기. 미증시에서 웃다 루머에 울다. 루머가 엄청 많았다는 거죠. CN그룹 파산. 결국에는 전저점 다시 형성하는 게 CN그룹 그 워크아웃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뭐 이건 알고 있는 사실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세 분석하면 나오겠죠. IMF 통화기금 구제금융은 루머였죠. 예, 루머로 왔다 갔다 했다. 여의도 증권가가 사이드카의 계절. 예. 사이드카가 엄청 많았죠. 예, 6번, 8번. 코스닥은 3번, 10번. 13번이랑 14, 코스피 14번에 코스닥 13번입니다. 한미 통화 수합 체결. 예, 괜찮았다. 코스피가 질주했다. 한때 10%. 역대 최고 폭등했대요. 이때 째려보고 있던 놈들이 많고 외국인 기관도 엄청나게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철강주가 14% 넘게. 자, 반등 때 철강주가 엄청 올랐다. 체크하시고요.
의료정밀과 기계증권 건설주. 예. 반등이 최고조일 때 이런 종목들이 많이 튀어 올랐다를 체크하시고, 코스피가 7일 만에 장중 1100 돌파했다. 사이드카 발동. 예. 자, 외국인들이 순매수세. 자, 보세요. 얘들 진짜 사들이고 있죠. 바닥인 거 아는 거예요, 얘들은. 왜냐면 쟤들이 바닥을 형성하거든요. 증시가 공포의 턴을 벗어났나. 예. 김영호 재정전략연구원장. 예. GDP 성장률 떨어지는데 디플레 국면을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대요. 아, 화나네요. 예. 또 보니까 화나네. 예. 700까지 밀린다고 우울한 전망을 내놨대요. 예. 이건 뭐 하시나 지금 진짜. 코스피 다시 암담한 현실로 4% 급락 출발. 예. 아이고 그러세요? 예. 이런 뉴스는 이제 대단한 뉴스란 거죠. 증시 변동성 확대로 추가하라고 우려 커져. 예. 그렇습니다. 바닥권에서 이딴 소리 하고 있네요. 코스피 지수 1050선 무너졌다. 예. 금융시장 덮친 디플레이션,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 예. 이제 슬슬 또 위기론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도 입증되고 있다. 자, 향후 상승 움직임은 별도로 분석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상승할 때. 나쁜 소식만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야 되는 애들이 그 개인 투자자가 사는 걸 바라지 않을 겁니다. 지들이 막 몰래 사고 싶어 하지. 예. 결론을 내려야겠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 전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 하락하면서 외국인은 42조를 팔았습니다. 42조를 팔았고, 자, S&P 500은 43% 정도 떨어졌고요. 금융위기 때 S&P 500이 43%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코스피는 54% 떨어졌습니다. 최고점 대비. 지금 현재 40%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이 40%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급으로 폭락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14% 정도의 폭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하이는 70%, 얘들은 뭐 오늘 내일 했죠. 달러 인덱스 14% 정도 올랐고, 원달러는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위안은 뭐 하방 영향성이 좀 있었고, 자, 지금 현재 커머디티스랑 WTI 오일도 떨어지고 있죠. 우린 거의 지금 23불 정도 하죠. WTI. 자, 금값은 폭등을 하지는 않았다. 금융위기가 와도. 자, 이건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최고점이었고 쭉 이렇게 움직였는데, 자, 증시 낙관론이 팽배했습니다. 이때 최고점 때. 고점을 갱신한다. 금리를 인하한다. 금리 인하는 호재다. 업황이 확장한다. 외국인이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자, 쭉 떨어지다가 이제 단기 저점이에요. 서브프라임 불안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MBS로 고소했어요. 리먼 브로더스가. 분할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때 언론사에서, 그 증권사에서. 이때 수치도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으니까 뭐 캡처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시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이때 반등 후에. 외인 기관 매수 의견을 계속 리포트를 내고 있어요. 우량주를 막 추천하고 있습니다. 황제주가 온다 이러면서. 전저점이 붕괴됐어요. 이때.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유가가 급락했어요. 허위 시황이 계속 나옵니다. 이때부터. 뭐 한국을 사야 된다. 한국은 저평가돼 있다 이러면서.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했어요. 환율이 폭등합니다. 여기서부터. 폭등하고, 환율이 뭐 폭등하죠. 이렇게. 주가 급락합니다. 이때부터 급락을 시작했고, 허위 시황이 또 계속 나와요. 한국 싸다. 예. 리먼 브로더스 파산은 악재 해소다. 뭐 이러면서 패닉셀이 발생했어요. 이때. 예, 신용 위기가 온다. 사람들이 뇌 정지가 옵니다. 희망 회로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바닥권이었습니다. 이때도 바닥권이었어요. 1400. 지금 지수가 이까지 떨어져 있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와 있죠. 예, 이렇게 와 있죠. 그래서 이때 산 사람들은 지금 본전일 겁니다. 본전일 겁니다. 이때 산 사람들은 지금도 수익권이고요. 그러니까 이권에 샀으면 바닥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를 볼 수 있었고요. 여기서. 자, 악재 호재는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악재는, 현재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어요. 현재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고, 앞으로 나올 악재는 추가되는 겁니다. 추가되는 거. 자, 확진자의 증가세가 확대된다. 뭐 이런 악재가 있을 수 있겠죠. 변종이 지속 발생해서 백약이 무효하다. 이런 악재가 발생할 수 있을 거고, 한국의 CDS 프리미엄, 이거 부도 채권입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입니다. 자, CDS 프리미엄이 급등한다. 라는 악재가 또 발생할 거고요.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온다. R의 공포, D의 공포. 하이힐드 채권 파산 위기. 이게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리먼 브로더스 파산을 떠올리고 다 패닉스 할 겁니다. 진짜. 파산 위기라는 게 나와야 돼요. 파산할 수도 있어. 막 이런 음모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IMF 구제금융 루머가 돌 겁니다. IMF 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도 학을 떼죠.
지금은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이지 바닥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이런 진짜 루머가 살포되면 사람들이 흔들릴 겁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하락된다. 네, 요런 뉴스. 도쿄올림픽이 연기된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 지금. 호재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확진자 감소세다. 네. 치료제가 개발됐다. 통화 스와프를 추가 강화했다. 뭐 마통을 무한대로 뚫었다. 약간 무제한 수합이 있죠. 우리 지금 캐나다랑 뚫었잖아요. 캐나다랑 무제한한 것도 굉장히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가 미국이랑 무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너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뭐 달러가 필요하면 좀 어렵겠지만 외국인 매수로 전환했다. 원유 감산이 타결됐다. 사우디랑 러시아가 지금 치킨 게임을 시작했죠. 증시 안정자금을 투입한다. 단기 호재가 됐죠.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한다. 약간 이런 호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포의 사라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는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은 펀더멘털로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느려졌지. 사스의 사례입니다. 예, 이렇게 됐고 중국 입국 자 수 줄었다가 다시 원상복구됐다. 이게 한 분기에서 2분기 정도 걸렸다라는 거고요. 자, 코스피 차트랑 팬데믹이 발병일이 이렇게 움직였다. 예,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고요. 이게 리먼 브로더스 사태였죠. 지금 이 타이밍에 이게 터졌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의미 없었고요. 메르스 예, 이렇게 됐고 최고점 형성하고 그 뒤에 이렇게 떨어졌죠. 지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까지 왔죠. 예, 이까지 이렇게 떨어졌죠. 현재. 자, 그리고 이때까지 공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IMF 때 60% 떨어졌어요. 예, 리먼 브로더스 때 이 수치가 잘못됐네. 예, 54% 떨어졌습니다. 54%. 이게 종가 기준으로 해서 그래요. 자, 이때는 그리스발 그 금융위기 때입니다. 20% 떨어졌고 약 20% 넘게 떨어졌겠죠. 고점이랑 저점하면. 지금 현재 이거는 제가 좀 붙여놓은 지 오래됐네요. 지금 40% 떨어졌습니다. 40%. 이거 바꿔야겠습니다. 오늘. 자, 금융위기급 하락. 올 것이 온 건가? 예. 이렇게 하락할 때 샀는 게 지금 뉴스를 보셔도 알겠지만 맞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의 두 얼굴이 있어요. 자, 이때 하락 이후에 245% 올랐습니다. IMF 때. 자, 이때도 하락 이후에 103% 올랐어요. 2배 올랐죠. 자, 이때도 그리스발 금융위기 때 하락 이후에 13% 올랐습니다. 예, 이렇게 오르면 뭐 이렇게 오를 수 있다는 거겠죠. 많이 떨어져도. 자, 리먼 브러더스 사태는 이랬고요. 오른쪽이 팬데믹 공포.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 지금 차트를 그냥 멍하니 지켜보세요. 좌우를. 매지가이에서 보세요. 이렇게. 매지가이. 할 줄 아세요? 지금 매지가이에서 보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우린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